자, 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저번 주에 첨삭이 좀 많아가지고 한번 쉬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교과서고요. 현대 미술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뭐 특정 장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 싶은 작품들을 기준으로 이번에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도슨이라는 작가 오리즌 이런 작품들인데 설치미술의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설치미술은 특정 공간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미술로 보다 개성적이고 다채로운 진열 방식을 도입해서 작품의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고 나오는데, 소재가 다양하고 주제도 파격적이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다양한 감각을 총동원하기도 한다라는 거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조각,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조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화라든가 이런 거랑 어떤 차이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점으로 보시고, 그 기준 자체가 이제는 설치미술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냐라는 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적인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나 만들어 전시하는 전통적인 미술 형식을 탈피해가지고 전시장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에, 자, 요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외부 공간으로 작품이 확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선은 이 조각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점유 공간이 있습니다. 자, 특히 조각 같은 경우는 점유 공간이고, 그 외적인 것은 결국은 점유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작품 자체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치미술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점유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어떻게 작품화 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간 자체를 작품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미스는 원체 많아요. 작품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자, 실과 핀입니다. 자, 실과 핀을 이용해 가지고 손술의 모습을 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재료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재료가 중요합니다. 캠퍼스에 수많은 핀을 꽂아 가지고, 방식이죠. 수많은 핀을 꽂아 가지고 핀과 사이를 실로 연결하고, 그렇게 연결해 가면 마치 펜으로 그린 것 같은 섬세함을 표현하거나 실을 자연스럽게 뭉쳐 흐르도록 두어가지고 실의 재질을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면 작업을 입체화 시켜가지고 보는 일로 하여금 입체적인 효과와 신선함을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실이라는 재료의 그런 재질의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피카소가 이런 작품도 했습니다. 자, 피카소가 자신의 아끼는 강아지를 그린 작품인데 한무 그리기 방식입니다. 그림 피카소의 반려견 럼프인데, 이게 닥스훈트종의 그 특징을 그 한 선으로 살려가지고 현재 알사의 그 상표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 자체를 끊기지 않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화로 따지면 그 일필의 어떤 형식으로 그렸다 해가지고 서로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물론 뭐 이 드로잉 방식 자체에서의 그 비교 관점은 동양에서의 그런 어떤 필획의, 그러니까 서예적 필치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끊이지 않게 표현하는 어떤 특성으로만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한 작품이죠. 뭐 원체 유명하니까. 우선은 선으로부터 라는 제목에서 흰 캔버스의 바탕에 파란색 선들을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려 그어가면서 그 흔적을 담은 것인데, 우선은 이런 게 있죠. 붓으로 쭉 내려긋고 쭉 내려긋고 쭉 내려긋는 자체의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인 게 있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걷는데, 빨간색으로 해야겠네. 이렇게 긋다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긋다 보면은 의도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거야겠다라는 의도적인 요소가 있는데, 계속 긋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무의식으로 가게 되죠. 무의식으로 가게 되면서 자체 내의 어떤 의도적인 요소보다 무의식적인 요소로 계속 나름대로의 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뭘 중시를 하느냐? 자, 보시면은 굵기와 형태가 거의 동일한 선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선명한 푸른색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그 자체가 사라지면서 희미해지죠. 이런 선들을 결과보다는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 내재된 본질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그 내재적인 본질 자체도 뭐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작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이 무의식적인 요소, 무아지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 자체가 뭐랄까요, 어떤 그런 단순함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모노크롬의 어떤 특성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노크롬이 유명하게 된 그 요인이 동양적인 요인과 그다음 서양적인 어떤 그런 미니멀적인 특성들이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해서 그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 사진을 통해 빛의 흐름을 그려 담는 빛 드로잉입니다. 라이트 드로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작가의 그 기획된 의도, 그래서 조리개, 셔터 속도, 조명 장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간에 유리한 선을 만들었고요. 이 빛의 선율은 기다림의 미학이 만들어진 결과인데 그 사진 작가가 제온 밀리가 찍은 피카소의 빛 드로잉 작품은 잡지에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조리개를 열어놓죠. 셔터 속도를 열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 타임에 놓고 계속 그 방향성을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여기가 어떻게 돼? 되게 어두워야 됩니다. 이 밝으면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저런 빛이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그 콜드의 입체 드로잉. 자, 선적인 표현의 특성이 있는 재료, 철사, 빨대, 나뭇가지 등을 사용해가지고 공간 속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공간 속의 드로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에서 단순한 선만으로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라우젠버그인데 이제 모노그램. 자, 패널 위에 물감을 칠하고 잡다한 물체를 서로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3차원적인 형태의 작품으로 표현을 하는데, 추상 화면 위에 일상적 오브제, 자, 오브제를 사용해서 컴바인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무 패널 위에 물감을 칠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박제된 염소와 폐타이어를 오브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콜라주와 어셈블리지의 회화적 요소를 가미시킨 것이다. 여기서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오네요. 자, 우선 컴바인 페인팅은 무엇이냐? 컴바인 페인팅은 무엇이냐? 우선은 물감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폐타이어 등 오브제를 제시했고요. 그걸 가지고 콜라주 했고요. 그리고 폐타이어를 그걸 쌓아 올렸기 때문에 어셈블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sam블라주라 해도 됩니다. 자, 아sam블라주. 그러니까 얘네들은 콜라주와 그 다음에 아sam블라주 플러스 뭐야? 회화가 결합해서 뭐가 돼? 컴바인 페인팅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조각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 이거 내가 시험 문제 냈었는데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 잘 나왔네요. 자, 스미스. 자, 스모크라는 작품인데 알림인데 채색을 했어요.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 요거는 뭐 당연한 형태적 특성이라 볼 수가 있고, 관람자가 작품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뭐가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관람자가 이제 작품 사이를 돌아다닌다. 그럼 현상학이 우선 깔고 들어가야 돼요. 현상학. 자, 현상학적 요인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임으로 해서 형태가 달라 보인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면이 좀 다르게 여러 개로 이제 면이 좀 나눠져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하학적 형태와 기계적으로 연마된 표면을 처리한 추상 입체 작품인데 미니멀 아트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비개성적으로 표현했죠. 작품과 주변 공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과 주변의 상호작용을 중시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변 공간의 상호작용. 이게 공간적인 요소도 작품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얘네가 지금 뭐가 했냐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좌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좌대가 없어요. 좌대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부분까지 계속 주변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확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람자죠. 아까 여기서 이제 관람자가 있었는데, 이 관람자가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막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대상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현상학적인 공간적 차원에서 지각, 우선 게스탈트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을 이제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그런 부분에서 게스탈트 이론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현상학이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품과 주변 공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작품자가 작품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조각의 고정관념을 깼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며 불러일으켜 조각의 장르 이정표적 작품을 평가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콤바인 페인팅 또 나왔는데 콜라주의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캠퍼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했다. 사진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삶을 버려지거나 파괴된 것들을 조합을 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했다.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아sam블라주라고 봐야죠. 아sam블라주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화면에 붙이거나 결합시켰다. 콜라주. 그 다음에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물질을 회화에 도입했다. 회화적인 요소는 그냥 쓰면 되고, 그래가지고
라젠버그에 의해 생겨난 양식으로 추상주의에 이어진 관념적인 미술에서 탈피했다. 관념적인 미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어오는 그런 요소들. 회화 3의 그 3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자 실물 오브제를 회화 작품으로 구성한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미니멀 아트. 미니멀 아트는 최소한 예술이란 뜻인데 1960년대 후반에 미국 미술에 부각된 한 경향이고, 특히 대상의 본질만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을 하고 기하학적인 뼈대만을 표현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입방체라고. 입방체가 가장 기본 비개성적인 요소고, 관계성이 전혀 없다. 무관계성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입방체는 어떻게 발주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공업사에 맡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발주를 통해서 어떻게 비개성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표현한 단순한 형태의 미술 작품을 이룬다. 그렇게 보면 되고, 몬드리안은 이곳은, 자, 요 보세요. 요 방식은 결국은 뭡니까? 이 최종적으로 이것은 얘는 처음에 이제 대상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쵸? 이제 자연물의 대상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요렇게 된 것을 뭐라 그래? 이걸 한마디로 환원주의라고 한다. 이 환원주의는 단순화예요. 이 환원주의는 뭐라 그래?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다.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분은 뭐라 그래요? 조형 요소 원리. 그럼 부분이 전체는 뭐야? 전체는 작품, 완성 작품이죠. 그러니까 조형 요소가 합해진 건 작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환원주의입니다. 삼각형이 안 들어가네. 자, 그렇게 봤고, 나무의 연장은 몬드리안만의 철학이 담겼다. 그 철학이 뭐다? 환원주의입니다. 초기 작품은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다가 점차 추상화된다. 점차 단순화돼서 환원주의로 단순화됐다. 마지막에는 성과 생각 남는다. 그는 뭐라 그래? 본질이라고 한다거나. 지금 발음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 어금니 지금 충치치료를 했는데, 이걸 좀 다듬어서 이제 본을 떠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 갈아놓은 상태인데, 이게 혀가 계속 거기가 닿이면서 여기가 되게 아프네요. 내일 가봐야겠다. 이거 수업 전에 이거 빨리 이 혀가 이렇게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혀가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뾰족한 부분에 계속 닿네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어쨌든 치과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야 된대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 거의 2년간 못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제 충치가 좀 그러니까 치실도 쓰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거는 물론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더 많이 생겼겠죠. 근데 우리 충치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있나 봐요. 저처럼. 자, 그래서 추상은 추출하다 의미로 뭘 추출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의미 대상 구체적으로 재현하지 않고 대상의 본질적인 요소를 순수 조형 요소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데스부르크는 밑에 나왔지만 그를 뭐래요? 구체미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미술은 조형 요소와 원리로 된 것이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몬드리안은 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그림을, 여러 장 그림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요소를 찾아간다. 자, 콜더. 빨강의 승리. 그래서 금 속의 채색, 철사를 이용한 거고요. 2차원적인 그림과 달리 주변에 공개의 순환에 따라 윤곽, 공간, 형태가 달라지는 움직이는 조각입니다. 그죠? 물리적인 충격이나 자극으로 움직이는 모비를 움직이는 추상 조각이라 불리며, 균형미와 율동미가 특징이죠. 그래서 생명과 선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생명과 선은 기존의 양감 위주의 조각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을 연상케 하는데, 이 색채적인 면은 이제 몬드리안한테 영향 받은 거예요. 자, 노블렌 작가인데 영국. 그래서 웹스터, 나무에 빛을 비춰가지고, 형태는 지금 못 알아보는데 빛을 비추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이 복잡하게 쌓아올린 나무 조각들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투과시켰을 때야 이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버려진 고철, 나무 따위, 쓰레기를 쌓아 올려서 빛에 의해 투영된 그림자, 실루엣, 예술 작품이 된다. 뭐 이제 실공간, 허공간 나오는데, 실공간이란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 공간을 얘기하죠. 실제 공간. 허공간은 실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이 이뤄내는 조형적인 공간을 얘기하는데, 주변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저 같은 경우는 뚫린 그 공간을 얘기해요. 즉 작품과 인접한 허공을 작품의 일부로 보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전시된 일정 그 여유, 거리를 두고 떨어져 감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공간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황기인이라는 작가인데, 몽유.
이 몽이도 온도를 재해석해서 한 건데, 이 안개는 몽이도 온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산소화로 원본을 픽셀처럼 보이도록 장난감 블록의 점으로 환원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거 환원주의자 입장에서 표현을 한 거네요. 흑백의 수응표는 노랑, 검정, 강한 대비로 섬세한 붓질은 컴퓨터 모니터의 픽셀 조각으로 바뀌었는데, 안평대군의 꿈속에 본 풍경을 그린 몽이도 온도를 플라스틱 블록을 맞춰서 표현을 했다. 자, 여기서 안견 작품도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안견 작품은요, 우선 첫 번째로는 뭐 예전에 참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요즘은 진짜 안 나오죠. 뭐 기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은 다 없겠고, 여기 계곡별로는 이런 부분들 다 기한계석. 여기서 이제 여기는 좀 그림이 잘렸는데 여기가 도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온도준이 다 쓰였고, 그러면서 지향적 공간이 이제 마파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부터 쭉 오는데 여기에 이제 귀환계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 귀환계석 보고 너무 놀란 거지. 그러면서 거기를 건너서 딱 가자마자 이제 부감시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복숭아꽃이 활짝 핀 평평한 공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보면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루마리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몽이도 온도는 현실에 지금 봤을 때 현실의 요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기한계에서 그 다음에 도원의 풍경을 보게 되는 시점으로 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상상으로 그냥 관념산수입니다. 관념산수. 자, 왼쪽에 낮은 평원, 보통 사람들이 사는 속세고요. 오른쪽에 우뚝 솟은 봉오리와 험준한 산세를 특별한 공간으로 가는 입구로 보고 있고요. 기암 절벽을 지나 다다른 평원의 그 높은 평원지대에 세상과 단절된 문도원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안평대의 꿈에서 박백년과 함께 도원을 거닐었던 내용이 안견에게 그리게 해서 단 3일 만에 완성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리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죠. 서예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의미를 전달한다. 자, 서예의 멋인데 일필휘지와 기운생동입니다. 일필휘지는 한 번에 붓을 휘둘러 줄기차게 써 내려간다는 의미인데, 글솜씨가 좋아서 글씨를 머무름 없이 잘 쓰는 경우를 얘기하고, 기운생동은 살아있는 획과 바르고 생동감 있는 선을 그리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뭐 작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컬리그래피라는 개념이죠.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네. 자, 서예와 컬리그래피 활용. 서예는 점과 선의 획의 구성으로 생동감과 조형미를 추구를 하고요. 글 쓰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고 보죠. 현대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위예술로까지 확장되게 표현되고요. 시각적 이미지로 소통의 기능을 하는 컬리그래피의 전통 형황을 중시하는 선, 여백, 그 다음에 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미지 시각화가 된다. 자, 컬리그래피는 우리가 손글씨, 손멋 글씨 등으로 불려져요. 개성적인 글씨, 아름다운 글씨를 뜻하는데, 컬리그래피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고요. 아름답다와 필적, 합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금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냐면, 이 컬리그래피가 우선은 이 서예적인 필치랑 많이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쓰는 거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글씨를 안 쓰냐, 그렇진 않은데, 이 컬리그래피 자체가 예전에는 디자인 쪽에서 이 폰트라는 것을 계속 이제 돈을 주고 새로운 폰트를 사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점점 그게 이제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컬리그래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글씨를 쓴 걸 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맨디니가 나오네요. 곡선이 율동감을 느끼게 느끼게 하여 발레리나의 우아한 동작을 연상케 하는 와인 따개인데, 이런 식으로 와인 따개. 자, 머리부분을 돌리면은 코르크 속에 용수철이 바뀌죠. 이렇게 돌리면 코르크에 이렇게 용수철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손이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손을 내리면 코르크가 올라오면서 오픈이 된다. 뭐 그 방법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를 이제 발레리나로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작품을 디자인했다라는 것이죠. 죄송해요. 요게 지금 치아에 자기 혀가 닿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자, 보티첼리. 우선은 템페라입니다. 자, 달걀 노른자와 악교를 섞은 불투명 안료인 템페라를 사용해서 그린 작품인데,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는 푸른 바다 거품으로부터 태어나 진주조개를 타고 바다 위에 서 있는데, 그림 왼쪽에 서풍의 신 제피로스는 비너스를 향해 바람을 일으켜 그녀 해안으로 이끌고, 계절의 여신인 호라이가 외투를 들고 비너스를 맞이하고 있어요. 둥근 눈썹과 매혹적인 눈을 가진 미의 여신 비너스와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날리는 꽃등의 유려함, 섬세함, 윤곽선과
원근감 없앤 독창적인 시점은 장식적이면서도 독특하게 느껴진다. 이게 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게 뭐가 있냐면 장식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작품 자체를 보시면은 뭐 전체 작품 나온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 보티첼리가 이제 초기부터 이제 그 르네상스 초기부터 해가지고 전성기를 이루는데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르네상스의 그 법칙을 중요시하는 작가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게 평면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추구했어? 고전을 추구한 거야. 나머지 작가들은 대부분 종교화를 계속 그렸는데 이 사람은 고전을 그렸어요. 우선 메디치가한테 주문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되게 이상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이상적이라는 것은 결국 비례적으로 굉장히 좀 과하게 과다함은 좀 그렇고 되게 우미를 추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등신이냐? 9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가 정형이 7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식기의 고전기에서 보면은 7등신이 초창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8등신이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9등신까지 그래요. 이 목이 상당히 길죠. 얼굴도 작고. 그리고 윤곽선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D를 여기 평면이라고 나왔는데 이 섬세한 윤곽선이라는 게 나오는 게 뭐냐. D를 평면화시켰다는 것은 주제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미예요. 그 고전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를 해요? 저부조 효과라고 해요. 이 윤곽선을 강조했다는 것은 배경과 좀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부조 효과가 나와요. 템페라 나오네요. 템페라는 유화가 사용되기 전부터 보편적인 회화 재료인데 달걀 노른자와 악교를 이렇게 보지 말고 달걀 노른자와 악교인데 섞을 때 있고 안 섞을 때 있어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가 고착제 역할을 하고 악교도 고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만 쓸 때 있고 같이 섞을 때도 있습니다. 꼭 같이 섞는 건 아니에요. 이와 달리 부드러운 색이 흐름을 내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템페라화로 그린 그림과 유화로 그린 그림 보면은 우선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되게 딱딱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화와 달리 부드러운 색의 흐름을 내기 어렵고 템페라는 유화와 같은 유연성이 없어요. 너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색을 서로 섞어서 칠할 수는 없지만 새로 그 자리에서 섞을 수는 없지만 안료의 원래 색상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작품의 최종적인 색상을 잘 예측할 수가 있다. 색에만 좀 장점이 있어요. 바니스를 발라 광택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미켈란젤로 요거는 이제는 천지창조. 요거 영화도 있어요. 벽에 회반죽을 바르고 회반죽이 벽면이 채 마르기 전에 채색을 해가지고 완성하는 프레스코 기법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을 받고서 바티칸의 시스테 대성당의 천장을 제작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이게 목이 완전히 젖혀져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작업대에서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힌 불편한 자세로 4년 만에 완성을 했대요. 몸이 변형됐은 얘기죠. 그 정도로 했으면. 구약의 천지창조, 인간의 창조와 타락, 노아 이야기 등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그림을 그려졌다. 프레스코, 벽화를 그릴 때 쓰이는 화법인데 덜 마른 회반죽 바탕에 물에게 난료. 근데 이 물에게 따기보다는 증류수로 합니다. 아니면은 석회물에 해당되고요. 그림 물감이 표면에 배어들어 벽이 마르면서 그림은 완전히 벽의 일부가 돼서 물에 용해되지 않으면 수명도 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명이 되게 길긴 긴데 습기에 약해요, 얘네들. 그리고 프레스코는 속과 마르기 전에 재빨리 그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데 정확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 수업 때 상세하게 했으니까 굳이 이 정도만 봐도 될 까 교과서는. 자, 클랑이 나오네요. 클랑이 이 비물질화라고 되게 유명하죠. 일반적인 회화가 아니라 누드 여인을 붓처럼 사용해서 그려내는 퍼포먼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이 클라인 블루를 이제 특허를 내죠. 이제 블루 자체를 자기 것만의 특허를 내요. 그래서 이제 블루를 가지고 이제 모노크롬을 합니다. 근데 모노크롬을 한 이유가 비물질화예요. 근데 비물질화 이것도 약간 물질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림 자체의 비물질을 통해서 퍼포먼스로 하는 거야, 지금.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는 거의 비물질화로 보는 거죠. 물론 결과물이 남기는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결과물로 남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두고 있지 이게 결과물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죠. 퍼포먼스 자체가. 그래서 그걸 비물질화를 추구한 작가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작가입니다. 푸른색 물감이 발린 여성의 인체를 그대로 찍었는데 적나라한 몸통의 흔적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응축된 느낌을 준다. 순수한 행위에서 비롯된 절제미와 추상적이지만 사실적인 육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흥미롭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비물질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 고대 리옹 빛의 축제. 자, 100억 개의 발광 디오드 LED로 비디오 매핑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자,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전쟁과 흑사병이 발병하던 시절에 두려움에 떨던 리옹 사람들이 리옹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한 프리뷰의 사원에 올라가서 촛불을 밝히던 것에 비롯되어 빛의 축제가 시작됐대요. 도시 곳곳을 밝히는 70여 개의 조명 장식이 디지털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대규모 건축물을 향해 펼쳐지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 쇼가 빛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이 미디어 파사드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건축물 표면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거나 디스플레이 기법을 연결해서 새로운 이미지와 정보를 보여주는 미디어 작품의 일종인데, 디스플레이 기법, 그러니까 LED 조명을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은 미디어 파사드예요. 2000년대 후에 건물이 일종의 미디어 매체가 되어 거대한 화면으로 변해서 표면 전체에 빛을 내는 장치를 하거나 미술가의 영상 작품을 표면에 보여주는 요소로 작품을 했죠. 그 다음에 데네반 모래예술, 바닷가의 막대 하나만으로 모래를 이용해서 그린 대지 미술인데 정말 대단하죠. 자연성의 회복을 강조를 합니다. 일정 기간 후에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나 철거하는 조형 활동인 대지 미술인데, 광활한 대지를 캠퍼스로 삼아서 장시간 그 막대로 선을 그려서 소용돌이 치는 아름다운 나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바람에 의해서 또 소멸되죠. 자, 합성사진 요한손, 게으른 게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 아닌 사물을 의도적으로 촬영해서 합성하여 초현실적인 표현으로 작품을 한 것인데, 서로 다른 현실을 조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사진 작품이고요. 아이디어 장면을 스케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진을 찍은 후 피사체의 높이, 방향, 거리감, 빛의 종류의 방향 등을 철저히 계산한 뒤 부분 촬영을 하고 촬영된 요소들을 프레임 안에서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합성사진의 요소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 쪽이죠, 이쪽은. 얘는 이제 보도사진. 2016년 플리처 상 수상작인데, 그리스 섬 해안가에 도착한 어린 난민의 소년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다는 것에 보도사진의 의미가 있죠. 사진이 지닌 현장성, 기록성, 생동감 등을 표현한 보도사진입니다. 절대 트릭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뉴욕타임즈 사진 기자인 힉스는 역사적인 순간에 생생한 현장 사진을 담기 위해서 방탄 헬멧만 쓴 채 목숨을 걸고 위험한 사건과 사고 현장을 포착해서 찍는다라는 의미가 보도사진이죠, 사실은. 자, 렌트클라의 원리입니다. 판면에 볼록한 면이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빛의 굴절로 각각의 눈에 다른 그림을 보이도록 하는데, 이거는 뭐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이게 방향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이죠. 두 가지 다른 그림으로 오른쪽과 왼쪽 눈이 관측하는 물체의 그림으로 했다면 우리는 입체로 인식하게 되고, 전혀 다른 그림들을 부착해 놓으면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계속 바뀌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고 있다니,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있었죠. 자, 비디오 아트 백남준, TV는 키치다. 자, 음악과 미술의 통합, 과학기술과 예술의 결합. TV 여러 대를 조합해가지고 로봇 형태를 만든 작품인데, 기계의 영상적 생명력을 부여해서 인공적인 것과 그 다음에 소리, 영상 등의 미디어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출해냈는데,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은 영상 이미지의 독특한 사용에서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정신의 새로운 충돌을 보여주고, 현대 그 서구 사회에 널리 보편화된 TV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보편화된 TV를 이용했다는 건 오브제의 확장이라고 보는 거야. 재료의 확장이면서 오브제의 확장입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레이저 아트. 레이저는 변조된 시간과 공간의 유출을 드러내 보여주고 병행시키는 것인데, 전기의 힘과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기의 힘과 에너지란 미디어 환경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문화를 생산하는 데 이바지온 도구다. 뭐 되게 거시적으로 써놓은 거죠. 근데 이거 아니 중요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시적으로 썼다 이거예요. 레이저의 그 강력한 응집성 및 직진성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추구하는 미술 경향입니다. 가느다란 광선에 직진 또는 나무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특징이고,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곡선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어떻게 그게 스펙트럼처럼 막 분해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응집력 있는 고강도의 광선이나 빛을 발산하는 기구인 레이저는 예술가나 공예가들의 디자인, 동파나 조각 등에서도 여러 분야의 키넥트 아트에까지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좀 발전한 것이 레이저 홀로그래피. 이 홀로그래피는 원형 제시가 불가능한 3차원 조각의 경우 3차원 형태에 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홀로그램. 그러니까 레이저로 해가지고 입체적인 그런 선적인 요인으로
또는 그 선적인 요인이 이게 모여서 면적인 요인도 보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홀로그램으로 이 공간에 3차원 조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운드 아트. 자, 마클라이. 영화에서 발췌한 시계 장면들을 어떻게 이렇게 시계 장면들을 소리 중심으로 편집한 작품인데, 영화의 장면과 영화 속 장면 속에 나오는 시계와 시간의 경과를 24시간 몽타주처럼 이어 편집한 새로운 시도의 예술 영화인데, 영화의 역사를 조명하면서도 현재 시간과 동시적으로 흐르는 영화에 몰입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이제 시간에 대한 시계 장면들 중심으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시계의 계속 소리를 계속 괜히 지루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운드 아트입니다. 자, 이런 작품도 있는데 굿이어 예술과 기술의 접목입니다. 우선 자, 그래서 관객들의 행동에 따라 꽃의 봉우리가 피었다가 오므라드는 시각적 조형미를 디지털로 표현하고 있는데, 패널 위에 정적된 3D 프린팅된 꽃은 관람자가 다가가면 10초 이상 봉우리가 되었다가 다시 피는 움직이는 꽃으로 다시 활짝 피게 되죠. 관람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카메라가 이제 컴퓨터와 연동된 패널 뒤에 모터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제작되고요. 그래서 관람자의 참여와 움직임을 유도해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다채로운 율동미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의 사고로 착안된 작품이다. 이게 뭐 인터랙티브죠, 이거는. 인터랙티브 참여. 자, 디지털 아트. 자, 디지털 아트란 모바일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드로잉 도구로 이용해서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분야로, 디지털 아트에 주로 사용되는 디지털 모바일 기기로는 그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패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활용하는 작가들은 흔히 디지털 모바일 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초기에는 순수미술 영역에 있던 작가들이 디지털 모바일 기기를 이제 새로운 매체로 받아들여 시작을 했으나, 이제는 전문적으로 디지털 분야의 사진, 드로잉, 콜라주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작가입니다. 이것은 그건 뭐냐면,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패드로, 아이패드나 이제는 그런 여러 종류 패드, 타블릿 PC가 있죠. 그걸로 작업하는 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인터랙티브 아트 나왔었죠. IT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작가와 감상자가 인터넷상에서 함께 작품을 공유하고 만들거나 감상자의 행위와 기기, 오브제 등의 상호작용의 미디어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젠 나름대로의 그 작가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관람자가 참여를 통해서 결과물이 바뀔 수 있는 미디어 아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참여하는. 자, 박물관의 증강현실. 깨진 유물을 먼저 그 3D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정교하게 빚어낸 질감을 바탕으로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증강현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깨어져 유실된 부분에 대한 완벽한 가상 복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후 외형적인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걸 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한번 복원을 하는 것이죠. 증강현실, 현실 세계와 가상의 체험을 결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건 의미는 좀 쓸 수 있어야겠죠.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을 합성해 가지고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죠. 옛날에 이거 막 게임도 있었는데. 그래서 현실 세계 바탕으로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향상된 현실감 부여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보지 않고도 그 장소를 볼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파트에 어떤 가구를 두고 어떤 거를 인테리어 할 것인지를 가상으로 할 수 있는 증강현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활용됩니다, 사실은. 그죠? 가상공간 조각 작품.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의 3차원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작품도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조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쪽에 이 치아가 아픈 게 아니라 이 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뾰족한 부분을 계속 이 혀가 지금 상처난 것 같아요. 이 혀에 이게 상처가 나면서까지 제가 이걸 끝내겠다는 그 의지로 해가지고 계속 했네요. 본수업을 못하면 안 되는데. 자, 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더 재밌는 게, 또 중요한 게 있나 뭐 또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오늘이 108일 남았어요. 오늘부로 해서 108일 남았고요. 뭐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만 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그 강남은 뭐 지금 물바다가 됐고, 제가 수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있었으면은 거기서 아마 노량진 동작구 이쪽도 장난 아니었다고 하는데, 우선 제가 가는 동간이라든가 동부간선도로나 뭐 거기 다 막혔더라고요. 올림픽대로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이거든요. 아무튼 저희 쪽은 별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도서관에는 이제 물이 새고 물이 좀 범람하는 거는 있었는데 문 닫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뭐 돌아다니지는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돌아다니고 막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고립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돌아다닐 일이 아니고 거기 이제 스터디 카페나 뭐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있었을 테니까. 자, 밖은 위험해요. 우리한테는 밖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아직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빨리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시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또 좋은 내용으로 저 수업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